베네수엘라 하면 경제 위기, 물가 폭탄, 난민 같은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죠.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남미의 기적이라 불리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묻힌 나라이다 보니 오일머니가 넘쳐났고 웬만한 국민들은 중산층으로 살았습니다. 수도 카라카스는 남미의 마이애미라 불릴 정도였죠. 당시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휴가철이면 미국으로 쇼핑을 떠나고 최신형 수입차를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교육이나 병원도 대부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죠. 특히 2010년대 초반까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던 시절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이끈 정부는 이 막대한 돈으로 볼리바리안 미션이라 불리는 공짜 복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빈민가에 쿠바 의사들을 파견해 무상으로 의료와 교육을 제공했고 저렴한 가격에 식료품을 공급하거나 식량 보조금을 나눠주며 국민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빈곤율이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등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랬던 베네수엘라가 어쩌다 망한 나라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석유였습니다. 2014년 배럴당 100달러가 넘던 국제 유가가 셰일가스 혁명과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30달러 밑으로 크게 떨어지자 국가 수입의 90% 이상을 석유 하나에만 의지하던 베네수엘라 경제는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수출로 큰 돈을 벌고 있을 때 그 돈으로 농업이나 제조업 같은 다른 산업을 키우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어야 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정 천연자원에만 의존해 수출 경기가 좋아지면 자국 화폐 가치가 급등하고 이로 인해 자국의 다른 산업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쇠퇴하는 현상, 이른바 네덜란드 병에 지독하게 걸려버렸죠. 여기에 더해 정부는 농장, 은행, 철강, 통신 등 분야에서 1000개가 넘는 민간 기업을 강제로 국유화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앉히면서 이 기업들의 생산성은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석유 말고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석유 수입이 끊기고 경제 제재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돈이 마르자 말 그대로 아무런 보증 없이 돈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18년 베네수엘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초인플레이션에 잠식됐죠. 당시 정부는 사실상 공식적인 통계 발표를 중단해 수치가 기관마다 다르지만 언론 등에서 널리 인용된 수치는 연 6만에서 6만 5%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는 실제 물가 상승률이 100만 %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돈가방을 들고 가야 할 정도였고 정부가 화폐 단위를 바꾸며 0을 6개 떼어내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물가가 폭등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금융관측소에서 발표한 2025년 기준 연간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229%에 달합니다. 결국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국민들의 구매력과 생계 기반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장 먹을 생필품과 기본적인 약품마저 구하기 어려워졌고 점점 더 국민 전체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멈추자 사회마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기, 수도, 통신 같은 공공 서비스가 멈춘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치안 시스템 자체가 붕괴했습니다. 어떤 경우엔 거대 범죄 조직이 일부 지역을 통치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단순한 갱단을 넘어 마약 밀매, 인신매매와 더불어 무분별한 살인까지 저지르며 사실상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범죄가 만연해지다 보니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라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무려 79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탈출했습니다. 이는 전체 국민 4명 중 1명이 나라를 떠난 셈으로 오랜 내전을 겪은 시리아 난민 사태보다도 심각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과거 차베스 정권 시절의 첫 번째 탈출 물결은 부자의 재산을 가난한 이에게 나누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불안을 느낀 부유층과 전문직 엘리트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장 먹을 것과 약을 구하지 못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나고 있죠. 심지어 국경을 넘기 위해 며칠 혹은 몇 주를 걷는 카미난테스라 불리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79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탈출하면서 생겨버린 거대한 이주민 물결은 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등 주변국들에게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넘어 국경 관리와 이주민 수용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 간의 외교적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나라에 남은 사람들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병원 시스템이 사실상 사라졌는데 기본적인 항생제나 깨끗한 물조차 구하기 어렵고 환자를 돌봐야 할 의사들은 이미 나라를 떠났습니다. 2015년에서 2021년 사이 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40%가 이민을 갔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한 달 월급이 고작 10달러에서 3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0원에서 4만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선생님들은 먹고 살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고 그 결과 교사가 부족해 공립학교 대부분이 일주일에 고작 2-3일만 문을 여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2024년 유력 야권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부정선거라는 거센 비판 속에 세 번째 임기를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2025년 1월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인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힘을 합쳐 베네수엘라 정권 핵심부 인사들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로 금융제재와 비자 제한 조치였죠. 특히 2025년 10월 현재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권을 마약 파리 테러 집단이라 부르며 그의 체포에 5천만 달러, 한화 약 650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심지어 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B-52 폭격기와 특수부대를 베네수엘라 해안에 배치하고 마약 운반선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져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국가 시스템이 멈추자 국민들은 말 그대로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빈곤은 이미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위기가 절정이던 2021년에는 국민의 76% 이상이 극빈층, 즉 하루 수입이 19달러도 안 될 정도였죠. 물론 정부가 생필품이나 의료비 보조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200%가 넘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어 사실상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결국 공식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힘들어지자 많은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다른 생존 수단을 찾고 있습니다. 자국 화폐인 볼리바르가 200%가 넘는 물가 상승으로 사실상 가치를 잃어버리자 사람들은 미국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 대신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테더인데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볼리바르 대신 자신의 자산을 물가 폭등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일상적인 거래에도 이 디지털 화폐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마저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피해 석유를 팔고 그 대금을 테더로 받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생존 방법은 석유가 아닌 다른 것을 파는 것입니다. 2024년 10월 베네수엘라 정부는 156톤의 해파리를 한국으로 수출한 것을 석유가 아닌 것을 판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이례적으로 크게 홍보에 나섰습니다. 2012년만 해도 한국에 대한 수출액이 1억 1,500만 달러에 달했지만 2021년에는 1,500만 달러로 최근에는 교역이 거의 끊기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2025년부터는 중국에도 해파리와 새우 등 21종류의 수산물을 팔기 시작했죠. 한때 세계적인 석유 부자였던 나라가 이제는 해파리 같은 수산물에 매달려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남미의 기적이라 불리던 베네수엘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결국 모든 것은 석유라는 단 하나의 자원에만 매달렸던 자원 의존형 경제의 함정이었습니다. 오일머니가 넘쳐날 땐 석유 말고는 아무것도 키우지 않았죠. 모든 산업이 무너져 내리는 시장 다각화의 실패가 2014년 유가가 폭락했을 때 나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하지만 경제 구조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지도층의 부패와 권위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서서히 법과 규칙이 무너지면서 나라의 시스템마저 붕괴되었죠. 나라를 이렇게 만든 정권의 격분한 국민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터져나왔지만 정권은 무력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재가 강화되자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까지 이어졌습니다. 가뜩이나 망해버린 경제에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막아버린 셈입니다. 석유라는 축복에만 의지한 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대가, 리더십의 실패와 국제적 고립,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한때 남미 최고 부국이었던 나라가 불과 10여 년 만에 790만 명의 국민이 탈출하는 망한 국가로 전락했습니다.